말복인 오늘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최고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주말에 북쪽 찬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고기압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한 저기압이 유입되며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 광주와 부산 등 남부 내륙에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 보험사가 최근 3년간 차량 운행 중 침수 피해 사고를 조사했더니 시야가 어두운 야간에 6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수 피해 90%는 승용차로 세단이 SUV보다 4배 더 취약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물이 들어가면 바로 차량이 멈추게 되는 엔진의 공기 흡입구가 세단의 경우 더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물이 가득하지만 반대편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계속 가다가 결국 침수를 당해 차량이 멈춥니다. 같은 방향 다른 차선 차량이 전진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다가 도로의 높낮이가 다르다 보니 그만 침수를 당하고 맙니다. 한 보험사가 최근 3년간 차량 운행 중 침수 사고 4,232건을 조사했더니 60%가 시야가 어두운 야간에 발생했고 90%가 승용차였습니다. 승용차 중에선 세단이 72.5%로 SUV의 17.4%보다 4배 더 많았습니다. 세단의 경우 엔진 흡입구가 SUV보다 평균 28cm 더 낮기 때문에 주행 중 침수 피해에 더 취약합니다. 이 보험사 조사 결과 세단의 엔진 흡입구 높이는 SUV보다 평균 28cm 더 낮았고 세단 중에선 외산차가 평균 6.8cm가량 더 낮았는데 주행 안전성을 고려해 엔진 흡입구 높이를 낮추다 보니 침수 피해엔 더 취약했습니다. 물론 SUV라고 해도 바퀴 높이 절반 이상 물에 차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폭우 예보가 있다면 가급적 운전을 지양하고 피치 못할 경우 저지대는 피하고 물 웅덩이를 만나면 저속으로 한 번에 통과해야 합니다. 가만히 고요한 물 웅덩이를 지날 때 빠르게 차가 지나간다고 한다면은 그 충격에 의해서 물 수위가 높낮이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일시적으로라도 물이 높이 차오르는 순간 결국에는 차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 지역은 경기도가 40%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8%로 그 다음이었는데 저지대인 서초와 강남구가 각각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 건당 피해액은 평균 768만 원, 전체 피해액은 325억 원에 달했는데 태풍이나 폭우 예보가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운전대를 놓는 게 좋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첫 주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자임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춘석발 위기 속에도 입법 드라이브와 진영 통합을 강조하며 선명성을 드러냈는데 이재명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싸우는 당대표를 내세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행을 깼습니다. 취임하고 제1야당을 먼저 찾아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는 게 보통이지만 범여권 4개 당과 악수했을 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찾지 않았습니다. 보수 진영을 통째로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며 당장은 대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 탓에 출발부터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지만 정 대표는 속전속결 선 굵게 대응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곧장 제명하고 육선 추미애 의원을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에 등판시키면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예상을 깨고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면서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첫 현장 최고위원회는 당연히 호남, 취임 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텃밭을 누비며 진영 정체성을 되새겼습니다.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민주주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시나게 실천으로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일주일은 선거 기간 보여준 선명성 그대로인데 승리의 발판인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란 세력 척결, 강력한 개혁을 내건 정청래호가 협치 없이 강경 모드만 유지한다면 정치권 대립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과 실용을 간판으로 지지층을 넘어 중도와 보수까지 포용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상 사면 수순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듯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광복절에 왜 풀어주려 하느냐며 사면 반대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사면 초읽기에 들어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호남에 내려간 지도부는 아예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고 상당수 의원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만 정치 검찰의 피해자란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자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있다고 봐요. 조 전 대표가 명실상부한 법력권의 간판급 인사고 사면을 촉구하는 지지층 요구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입니다. 과거 민주당이 조국 사태로 불리는 극심한 홍역을 알았던 만큼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정청래호에 쏠려야 할 관심을 조 전 대표가 앗아갈 수 있다는 점과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의 복병이 될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유불리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고 도와준 혁신당의 대선 청구서에 이재명 대통령이 휘둘린다고 비판했습니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 전 대표를 굳이 광복절에 풀어주느냐는 날선 발언도 나왔습니다. 구속 수감된 지 이제 겨우 7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사면 대상의 정경심 전 교수와 위안군 피해자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올랐다는 점도 공격 포인트입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된 이춘석 의원까지 묶어 진보 진영의 도덕 불감증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계엄의 강을 넘지 못한 국민의힘이 광복절 특사를 기점으로 조국의 강을 다시 소환해 전국 주도권을 탈환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과거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 구치소에 갇혀 있죠. 반면 수사를 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두 사람은 뒤바뀐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검찰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휘 아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등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전 대표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불과 일주일가량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 장관에 취임했지만 수사는 이어졌고 조 전 대표는 결국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수사를 이끈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됐고 후임으로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연이은 충돌 끝에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게 됩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되레 이를 계기로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고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대표의 악연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은 물론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특검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특검은 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까지 동원해 체포를 시도했고 김 여사에 대해선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공교롭게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같은 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늪으로 더 빠져드는 분위기입니다. 특검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는 데다 전당대회와 맞물려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일종의 금기어입니다.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이미 탈당했으니 남이라고 거듭 부각합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이 10%대에서 연일 최저치를 찍으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도 확실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당과 관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저항이나 의자 낙상,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 등 특검의 방식에는 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냅니다. 선을 넘나드는 특검의 칼날에 자칫 당 소속 의원들도 속수무책 당할 거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도 된 듯이 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 4명의 입장은 엇갈리는데 탄핵 반대파는 한 목소리로 피의자 인권을 말하며 특검을 탓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옷을 벗었느니 입었느니 누웠느니 앉았느니 생중계까지 하면서 인권을 탄압하는.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포토라인 세우는 것이 인권 침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없앴습니다. 탄핵 찬성파는 그렇게 떳떳하면 나가서 조사를 받으라며 반윤 노선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루하기 짝이 없다 생각합니다. 조사를 안 받으려고 저 발버둥 치는 모습에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실망했겠냐.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법치주의라고 보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판결이 났으면 그걸 제대로 존중하는 게 정말 보수인 거죠. 당 지도부는 떼어내려 하지만 당권 레이스에서 윤석열 부부는 가장 큰 화두가 됐습니다. 누가 새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의 입장이 천차만별일 텐데 전당대회까지는 윤 전 대통령과 불가근 불가원, 애매한 관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는 12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특검이 20여 쪽 분량의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의 절반가량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할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특검은 20여 쪽 분량의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과 관련된 혐의가 적시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혐의 소명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특히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을 한 시기에 대해서도 영장에 상세히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66쪽,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첫 구속할 당시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 가량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20여 쪽 분량은 비교적 짧다는 평도 나오는데 이 역시 특검의 전략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이 공개되면서 수사 유출 논란이 있었던 사실을 의식했을 수 있고 핵심만 담아낸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오는 12일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위주로 한 수백 쪽 의견서나 PPT를 동원해 최대 승부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전망으로 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핵심 피의 사실을 신문 과정에서 깜짝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선물의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혐의 소명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김영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통일교 측이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선물을 건네고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는 게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골자입니다. 특검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는데 결국 통일교 측이 건넨 금품과 청탁한 현안, 대가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찰과 특검의 현재까지 수사 결과 통일교 측이 선물한 걸로 의심되는 건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인삼차로 압축됩니다. 그런데 목걸이와 가방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고 가방이 신발로 교환된 것도 확인됐지만 정작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 특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금품의 실물을 확보하지 못해도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김 여사에게 선물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6일 소환조사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전 간부와 통화하면서 인삼차를 언급하는 녹취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통일교 측이 청탁한 걸로 거론되는 5대 현안이 김 여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도 수사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김 여사 측은 명품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만큼 오는 12일로 예정된 구속신문에서 특검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2차례 무산된 가운데 특검이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온 여러 논점을 두루 살펴보면서 재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문 특검보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발부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구속 뒤 추가 조사로 혐의를 보강했던 만큼 이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반포대교 근처 한강에 떠있던 개인 요트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당시 요트에 타고 있던 6명은 다른 배로 대피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도심을 배경으로 한강을 유람하던 요트. 갑자기 배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당황한 승객들이 요트 위 물건을 강으로 던지며 대피를 준비합니다. 살려달래. 곧이어 시뻘건 화염이 요트를 완전히 집어삼켰고 소방대의 물줄기에도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서울 반포대교 근처 한강을 지나던 개인 요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금요일 저녁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화재를 목격하면서 관련 신고와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소리가 되게 크게 났어요. 그래서 검은 연기도 계속 나고 불이 전반적으로 붙더니 배 전체적으로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당시 요트엔 주인 40대 남성과 지인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화재 직후 물에 뛰어들었다가 근처를 지나던 다른 요트에 구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탑승객이 타박상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면서 6명 전원 다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강에 뛰어드는 상태로 인근 지나던 민간 요트에 의해서 구조가 된 상태로 30분 넘는 진화 작업에도 요트는 모두 타버린 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이 들린 뒤 불이 시작됐다는 탑승객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기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이 무너지며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포스코 ENC의 감전 사고 이후 불과 나흘 만인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추락 방지용 안전망 한쪽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람이 추락했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119로 접수됐고 저희가 경찰로 요청을 한 걸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아파트 6층 높이 안전망에서 작업하던 중 시설 자체가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동시에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상가 건물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있고 출입문 주위로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SUV가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약사 부부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남편은 끝내 숨졌습니다. 약사분이 앞에서 컴퓨터 하고 있다가 차가 빡 들어오니까 뒤로 넘어갔잖아요. 남자분은 그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경찰은 약을 사러 왔다가 주차 중 사고를 냈다는 60대 여성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한적한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을 살핍니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가두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10대 3명이 붙잡혔습니다. 어떤 여자애가 경찰차 앞에 새고랑 차고 인솔해 가는 거예요. 옆에 좀 붙어서 들어보니까 차 수색해봐. 마약 있는지 한번 봐봐.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통해 2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60만 원가량을 빼앗고 이후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촉법 소년인 여중생을 뺀 나머지 남고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불법 하도급과 중대재해 문제는 오랜 기간 정부와 노동계의 심각한 현안이었습니다.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개선하지 못한 이 문제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된 뒤 노동환경 변화에 대해 관심이 높았습니다. 임기 막판이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업장과 건설 현장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뒤에도 같은 해에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같은 해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해당 법안이 처벌 중심이라고 비판하면서 노사 자율 예방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지만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크고 작은 사망사고는 이어졌고 지난해 2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사고까지 나면서 정책 방향이 맞는지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숫자는 600명 내외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 곳곳에 퍼져 있는 불법 하도급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 빈번한 데다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처벌에 대한 불만도 크지만 반대로 실제 책임자가 기소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노동환경을 질타했습니다. 직접 사고업체의 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면서 경각심을 키웠고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역대 정부보다 강한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다만 노동 현장에 얽히고 설킨 생태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거센 요구에도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방어에 성공했지만 일부 미국산 과체류 검역 절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사과와 감자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쌀과 소고기를 지켜낸 정부.
하지만 그 외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와 감자 등의 과일과 채소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과채류 수입은 반드시 수입위원 분석 절차 8단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미국산의 경우 현재 2단계 사과, 3단계의 배, 6단계는 감자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미국이 지난 93년에 수입을 요청한 이후 2단계에서 30년 넘게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관련 협정에 따라 WTO 가입국 모두에 적용돼 단계를 축소하거나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검역 단계는 이제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8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유지를 해야 됩니다. 현재 검역 절차를 끝내고 수입되는 미국산은 레몬, 포도, 만다린, 멜론 등으로 품종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어려운 과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양국 정부가 미국산 과채류 등 농산물 신규 수입을 승인하는 절차를 전담할 데스크를 세우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미국 농산물이 빠르게 수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역 관련돼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종의 좀 복잡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데스크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소통이 강화되면 단계마다 들어가는 소요 시간이 줄어 수입의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경우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과일로 지금까지는 수입산이 국내에 자리 잡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사과는 가격과 다양한 품종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산 사과가 수입된다면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저렴한 가격의 사과를 먹을 수 있는 또한 장점도 있다. 만약 사과 등 미국산 과일이 검역 절차를 끝내고 본격 상륙하게 된다면 국내 과일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 금요일인 8월 15일 위대한 알래스카주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휴전이 매우 가까워졌다며 곧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휴전 조건으로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복잡하지만 일부 영토를 돌려받고 일부는 교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처리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현안이 다뤄질 예정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고심해온 정부가 결론 내리기를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안보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처리 기한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가 설명한 이유입니다. 구글이 요청한 5배 세밀한 지도 데이터는 건물, 도로, 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안보상의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구글이 민감 시설을 가린 위성사진을 구매 검토하겠다는 타협안도 제시했지만 핵심 쟁점을 우회한 꼼수라는 국내 비판 여론이 높았고 이에 구글이 다른 타협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도 중요 변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과 2016년 구글의 요청 땐 안보를 이유로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복잡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지도 반출 이슈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지도 반출은 월 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인 만큼 민감한 결정을 미리 내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무래도 이 지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정보 보고서, 흔히 NT 보고서라고 불리는 보고서에서 되게 오랫동안 지적을 해왔던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민감한 이슈고 이제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킹슬리 윌슨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질의 답변을 통해 동맹 현대화에는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합 방위태세를 적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호 운용성을 심화하며 육해공, 사이버 등 전 영역에 걸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우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할랄 인증을 통과하고 중동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에 새로운 장을 여는 또 하나의 한류 바람을 원유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한 레스토랑.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맛있는 한우 냄새가 진동합니다. 고기를 굽는 사람은 한국은 물론 두바이에서도 잘 알려진 최현석 셰프입니다. 정성껏 구워낸 한우를 맛본 사람들은 부드럽고 깊은 맛에 연신 감탄을 쏟아냅니다. 한우는 정말 감칠맛도 있고 제 외국인 친구 셰프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한우가 제일 맛있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할랄 인증을 받고 이렇게 멀리 두바이에 있는 분들까지도 한우를 드실 수 있게 돼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려야 됩니다. 우리 한우가 중동의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까다로운 할랄 인증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축 방식에서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율법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런 이유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중동 시장임에도 한우 수출은 수년째 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마침내 인증을 통과한 한우가 2025 두바이 K푸드 페어에 첫 선을 보이면서 이슬람 문화권 수출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축산업계의 오랜 준비와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홍콩, 마카오에도 늦게 들어갔는데 일본 화우를 능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시장, 아랍에미리트 이 시장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행성 축협하는 맛과 품질로 세계에서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 식품 수출이 한국 식품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와 한국 여행을 통해 한식을 경험한 현지인들도 한우 수입 이후 더욱 다양한 한국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Usually I don't like meat, but because illegal meat is made with very marinated and like very different way of cooking the meat, so I really like it. The way Korean people make the beef and they use really high quality beef. I'm really excited to try it. 문화 콘텐츠를 넘어 식탁으로 이어지는 한류의 흐름 속에서 한우는 이제 세계인의 일상 속에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화이트앤월드 원년입니다. 영화 할인권 배포에 휴가 시즌까지 겹치면서 극장이 붐비고 있습니다. 데뷔작으로 940만 흥행을 일군 엑시트 감독이 또다시 배우 임유나와 의기투합한 영화가 이 분위기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 감염자인 척 연기하는 거 어때? 조정석 주연의 코미디 영화 좀비딸이 올해 최다 관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와 방학인데다 정부가 뿌린 6,000원 할인권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전체 극장가를 보면 관람 할인권을 뿌린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 직전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관객이 더 많이 들었고 지난해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포함한 기간과 비교해도 오히려 15% 넘게 많을 정도로 관객 수가 늘었습니다. 내가 악마로 보여? 난 그냥 악마가 아니야. 악마 중에서도 상급 악마니.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새벽만 되면 악마로 깨어난다는 독특한 소재의 코미디 영화가 관객들과 만납니다. 2019년 데뷔작 엑시트로 초대박을 터뜨린 이상근 감독의 작품으로 배우 임유나와 6년 만에 다시 만나 웃음 사냥에 나섭니다. 시나리오 자체가 보자마자 너무 신선하고 이상근 감독님의 상상력이란 대체 어디까지일까? 배우 안보현도 기존의 강한 캐릭터와 다르게 어리숙한 소년미를 뽐내는 백수로 분했습니다. 약간 너드미가 있고 순박하고 착하고 이런 캐릭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저희 영화 보시면서 인상 찌푸리는 장면 하나 없이 웃을 수 있는? 모처럼 극장가가 북적이지만 작품마다 관객 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관객들이 극장에 갈만하다 판단한 영화가 꾸준히 나오느냐가 하반기 성적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최고 스타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올해에만 3번째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아 구단은 검진 결과와 상관없이 올 시즌 남은 경기에 김도영을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도영은 7일 롯데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5회 수비에서 땅볼 타구를 처리하다 공을 놓친 후 왼쪽 허벅지 뒤쪽을 만졌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교체됐습니다. 창원으로 이동해 MRI 검사를 받았는데 왼쪽 햄스트링 손상 진단이 나왔습니다. 2, 3주 후 재검진을 통해 정확한 부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만 벌써 3번째 햄스트링 부상인 만큼 기아 구단은 검진 결과와 관계없이 올 시즌 남은 경기에 김도영을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3월 개막전에 다쳤던 부위의 왼쪽 햄스트링을 다시 다쳤기 때문에 일단은 선수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일단 정규 시즌에는 무리를 시키지 않는 걸로 구단이 공식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도영에게 2025년은 악몽 같은 한 해로 남게 됐습니다. 3월 22일 정규 시즌 개막전에서 왼쪽 허벅지에 통증을 느껴 한 달간 재활에 매달린 김도영은 4월 25일 복귀했지만 또 한 달 만에 2루 도루를 시도하다 오른쪽 햄스트링을 다쳤습니다. 다시 2달여의 재활을 거쳐 지난 2일 1군 엔트리에 등록됐지만 불과 3경기 만에 또 전열에서 이탈했습니다. 한 해에만 3번의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는 건 극히 드문 일로 김도영은 30경기만 소화하고 정규 시즌을 일찌감치 마감하게 됐습니다. 치열한 중위권 순위 경쟁 중에 대형 악재를 만난 기아는 김도영 없이 포스트 시즌을 향한 레이스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말복인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남 진도에는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번 비 남부에 집중됩니다. 시간당 최고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오전부터는 전남에, 오후 늦게부터는 전북, 밤부터는 영남과 제주도, 내일 새벽에는 충청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2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에도 10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에 그치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도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대부분 열대야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24.6도, 대구가 23.5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는 3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